이번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만들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단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여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추미애 장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 아니냐. 그러면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렇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압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패널들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끝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관님이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당 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신분, 또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신뢰, 임의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진상을 좀 밝히는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럼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간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 수사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 분이 오히려 이건 과학 수사잖아요. 근데 과학 수사에 대한 수단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곧 힘이고 무기일 텐데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 추미애 장관의 논리를 들어봤는데요. 네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률가이신 윤기찬 변호사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죠. 지금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 비밀번호를 알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뭐 벌을 준다. 지금 그런 법을 만들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호화라고 하는데요. 암호 걸려 있는 것을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스스로 풀도록 암호를 가르쳐주든 본인이 작동해서 풀든지 이런 걸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두고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헌법에 좀 위반된다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죠. 어떤 헌법의 어떤 부분을 위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 그러니까 고문을 일단 못하게 했죠. 고문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 자백을 고문을 통해서 끌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본인이 풀겠죠. 그런데 불리한 정보를 암호를 준다는 것은 사실 진술의 일종입니다. 내가 행위로 풀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쓸 때 이것을 진술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의 일종인 그러한 복호화 명령을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헌법상에 위반된다. 헌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이런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법제는 정확히 모르지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법의 위계 질서에 따른 헌법 규정과 비교해봐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논리는 있더라고요. 거기에 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거거든요. 범죄를 수사할 때 그 복화명령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그들의 경우에는 공공복리나 국가안보, 그다음에 범죄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이미 이제 범죄가 발생해서 이걸 수사할 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약간 차이점은 좀 있어요. 차정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추 장관의 이번 그 지시가 저는 상당히 시대착오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그건 사실 맞지 않는 제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가당착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지금 피의자들의 지금 인권 보호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그 가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이 지금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기 위해서 사실 상당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그동안 그렇게 이 끊임없는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노력으로 싸워졌던 이러한 법이 이걸 이렇게 쉽게 허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지금 또 한 특정 개인의 사례를 들어서 콕 찍어서 그렇게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보편적이고 타당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요.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죠. 개인의 정보
개인의 사생활과 공익을 위한 정보 접근권에 대한 충돌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총기 난사범, 테러 범들에 대해서 아이폰을 갖다 입수를 했는데 이걸 갖다 아이폰 회사인 애플한테 풀어달라고 하니까 애플은 절대 못 풀어주겠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일단 해킹을 해서 풀어내니까 다시 아이폰은 거기 더 강력한 또 이 지금 보호 장치를 예. 거는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사실 이 피의자들의 그 방어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지금 IT 생활이 상당히 보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제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시대착오적이다. 예. 김두수 평론가는요. 검찰 개혁을 세게 하다 보니까 약간 속도 위반을 한 느낌 같은 게 들고요. 또 이게 싸우다 보면 서로 남는다고 이 극단적인 검찰의 권력적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비협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이 기소가 잘 안 되게 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 뭔가의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되게 만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앞에도 말씀한 인권 보호를 해야 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내건 이런 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추미애 장관 이번에 이건 무리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평론가라도 추미애 장관 편을 들어줄까 해서 좀 여쭤봤더니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태근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이쯤 가면은 막가자는 겁니다. 그 앞서서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 12조 2항에 나온 부당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앵커께서 영국과 프랑스 그 사례를 그 추미애 장관이 올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테러 범죄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은 가장 인권을 지켜야 될 장관이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향상시키는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익히 봐왔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핸드폰 제출 안 했어요. 그 이유는 필요 없는 정보도 다 볼 것 같아가지고 나 검찰 못 믿겠다 해서 제출 안 했어요. 조국 장관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자기 방어를 했어요. 불리한 거에 대해서. 그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자신이 미워하고 자신이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한동훈 검사장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반헌법적인 얘기를 한다. 반인권적인 얘기를 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고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인권 아주 강조했었던 것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취임사 잠깐 들어볼까요? 모든 국민의 인권 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 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 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과 범죄 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권을 강조했던 추미애 장관이 또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추미애 장관 너무 공격적인 얘기를 국회에서도 자주 하고 또 자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몇 차례 좀 논란이 되는 말들이 있었죠. 소설을 쓰시네. 뭐 또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1위에 등극하셨던데 그러면 사퇴하고 정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급기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 민주당 위원장이죠.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봉투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질문하시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없다면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활비로 직원들 격려금으로 일률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도발적이고 모욕적입니까? 그렇습니까? 질문해 주시죠. 요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의도 정가에 요즘 추나 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추미애만 나오면은 땡큐다. 아, 땡큐다. 추미애 끝난다는 장관이 얘기가 아니라 난 땡 끝난다 이런 추미애 얘기가 장관이 아니라. 하도 이제 이 논란을 만들고 또 연일 자살골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예, 정태근 의원, 정성호 위원장 민주당이잖아요. 여당 위원장이 그 장관에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주 보는 광경은 아니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사실 같은 법사위에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옹호하는 식으로 의사 진행이 되는데 정성호 위원장이 보기에 도무지 사실은 의사 진행에 정당하지 않은 태도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냐면 아까 국민의당 한 의원이 추나땡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여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 국회에서 답변하는 자리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지만 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답변이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오만한 얘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 또 있거나 말거나 하는 식의 얘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지적을 해서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해임을 하시든지 바로 잡든지 하셔야 되는 거고 야권에서도 저것을 마치 즐기는 식으로 무슨 친화땡 표현할 게 아니라 서로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임 건의안을 내든지 탄핵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저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 모욕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차지원 교수, 여당도 좀 부담스러운 이제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번 연말에 있을 그 개각에 아마 추미애 장관은 유임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검찰 개혁이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추미애 장관에 힘을 실어주고 이 소위 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지금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만약에 지금 그런 식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저는 약간 좀 상황을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실 추미애 의원은 5선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의 정당 국회의 권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초재선 의원의 선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의 대변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 그런 기본적인 그 소양 자체가 안 된 것처럼 삐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사실 이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의 이 지금 태도의 논란은 상당한 지금 많은 그 민심의 이반을 갖고 오고 있고 여건에 대한 오만과 독선의 하나의 또 그 징표로 거론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아마 저는 정치적인 결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대수 평론가는 추미애 장관 청와대가 경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을 만들어가야 될 어쨌든 책임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의 아들 변경 문제로 굉장한 공세를 한
길게는 한 1년 가까이 했고 최근에 어쨌든 그게 무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심정적 억울함도 있었고 너무 공세를 편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검찰이 정치적 사안을 3번을 세게 권력에 대항을 했습니다. 첫째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 개입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선거 직전 울산 고래고기 사건 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비서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는 기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원전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일종의 칼을 뺀 3번의 칼을 뺐고 지금 3번째는 진행형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추미애 장관 나름의 방어를 좀 하다 보니까 가행한 거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런 휴대폰 이런 문제는 제가 봐도 지나쳤지만 한국의 검찰개혁, 검찰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앞으로 역할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심사숙고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을 동시에 해임시켜야 된다는 경질론도 있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망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판단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용규찬 부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한때 해임 건의안 탄핵 얘기 나오더니 요즘에는 조금 잠잠해졌어요. 정말 즐기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그 해임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역사 속에 묻어두자. 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대통령이 또 거기에 따라서 건의를 또 들어주실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긴 한데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자칫하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같이 네 편 내 편 딱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실은 확립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통해서 실효성도 얻지 못하고 정치적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 장관께서 내 편이 편이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 편 수사할 때는 뭐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라 인권 보호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다른 편 할 때는 또 수사 필요성 인권 보호보다는 이런 식의 고무줄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장관의 역할을 조금 더 대통령께서 신경 쓰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동훈 그 검사장의 경우에도 실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불기소 의견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수사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그 채널A 사건의 공판 진행 절차를 보면 일철 씨도 나와서 검사의 기소 내용과 좀 다른 진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보자 지모 씨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굳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에도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과연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추미애 장관 다뤄봤고요. 다음 윤석열 총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대선 지지율 1위 여론조사를 놓고 정치권에 큰 파문이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지율 3위로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한길 리서치인데 그때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을 누르고 24.7%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놀랐죠. 그랬는데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걸 보면 3등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건 뭐 여론조사 정말 믿어도 되는가 이런 신뢰성 논란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제가 하여튼 그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와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이. 네. 예. 150대 정도 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제가 그 뜻을 생각해서 또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예, 봉사의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뒤로 더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보니까 뭐 1등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차지원 교수 네. 지난번 1등하고 이번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 방법의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아마 육지선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명의 임무를 주고 그중에서 1명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그 잠재 후보 그 수가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 쏠림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 아예 이 그러니까 후보자를 미리 적시하지 않고 누굴 좋아하느냐 서로 하니까 자유식으로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는 주관식이네요. 주관식으로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의 그 여론조사는 12명의 후보를 줬다고 그래요. 폭이 또 배로 커지니까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쏠림 현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그 여론조사의 하나의 그 트렌드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양강이라는 그 이 지금 여권의 두 후보는 그 압도적으로 지금 1, 2를 다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3등이라는 자리에 지금 그 범야권의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어느 그 조사에서든 항상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향후 지금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벌써 하나의 상수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태근 의원 그래도 두 자릿수 지지율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오늘 갤럽 조사도 그렇고 KSOI 조사도 그렇고 공이 11%가 나왔어요.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조사했을 때 3%였는데 무려 이제 8%가 올라간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집계표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갤럽 조사에 보면은 현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층에서 그 유권자들 그 조사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했을 경우에는 무려 25%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현 정권의 반대쪽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윤 총장이 계속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예. 야권의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굉장히 유력한 후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내년 초쯤 되면은 양자 구도로 조사를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예를 예. 들면 이낙연 대 뭐 윤석열 대 심상정 이런 식으로 조사가 나오면 실제로 야권에서 가장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정치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층에서 본인을 대안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아마 퇴임 이후에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선택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많이 모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또 정작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교체보다는 현 정권 유지를 기대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온 것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47대 41 나왔는데요. 자, 아무튼 윤석열 총장 지금 3위 안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반응을 들어볼까요? 검찰총장은 정치가입니까? 관료입니까? 검찰총장이 정치가는 아닙니다. 저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 스타일로 봐서 네. 원래 이쪽
이 정치판에는 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원래 윤 총장이라는 사람도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아니에요. 고집 센 사람들은 원래 이 정치에 맞질 않아요. 이거 원래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법조인으로만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이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신 것 같아요. 1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사퇴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 질문이십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시고. 별로 하고 싶지 그리고-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예산 관련 질의지만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지금까지 다른 장관님도 다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혼자서 그걸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죠.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을 보는 여권의 시각 잠깐 들어봤습니다. 김두수 평론가, 이제 추미애 장관 국민의힘 공격하는 표현 좀 지나쳤다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현직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 1등, 3등 이런 결과 나오는 것, 이것은 의미가 상당히 좀 다르죠. 예. 지난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펼쳐지는 국민의힘의 이제 권력 야권의 재편 이 과정에서 현실이 좀 깝깝한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 후보감이 마땅히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맞서고 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칼잡이가 계속 부각되니까 이게 지지하기도 우리 후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부정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깝깝합니다. 이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 야권 내 후보들을 쭉 어쨌든 부각시켜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하기 힘들고 그러나 대항마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이게 계속되는 거는 야권의 혁신을 통해서 야권 재편을 만들고 야권의 대통령 후보감을 올려서 재보궐 승리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윤석열의 길을 굳이 비교한다면 1년, 2년 전에 있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여야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이렇게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처벌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에서 마크롱은 왜 가능했냐면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양당제 같은 그것에 결선 투표를 해서 2등만 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점이 하나 있고요.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다음 2달 뒤에 총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도 후보를 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2년 뒤에 총선이 있을 거고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당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계속 살아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부각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국민의힘 시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죠. 그리고 대권에 출마할 거라고 아직은 예상하지 않습니다. 가사 예상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검찰권의 수장을 정치권과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사실 검찰권 행사를 국민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윤석열 총장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 자체가 저는 그걸 견제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전 정권, 현 정권 상관없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이런 정치 문화와 다른 이런 행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고 이것을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사실 본질적 흐름을 놓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종 교수.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애정의 관계라고 할까요? 예. 뭐 좀 그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각이 뭐 감정이 엇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동물로 비하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첫 번째 미운 오르새끼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발탁하고 이렇게 상당히 정치적 비중을 키운 측면은 사실 여건이 잉태하고 키웠던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선에 뛸 경우에는 이 여건이 아니라 범야권으로 와서 범야권에 자신들이 둥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둥지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끌끄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범야권의 후보가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도 없어요. 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을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자신들이 지지층의 길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동물은요 맥입니다. 뭐 조혜진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뜨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왜? 우리 미꾸라지들이 아주 긴장하고 건강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미꾸라지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메기에 미꾸라지가 지금 다 잡아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아예 사라지고 없을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무정란 암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까 갤럽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이 무려 4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7%하고 큰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건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가, 어떠한 정치가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조차도 예를 들면 내년 4월 7일 날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어저께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만들고 바깥에 있는 금태섭이든 안철수든 다시 범야권 후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야권 재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야권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꼭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 정권을 심판하길 바라고 있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권 반응 한번 들어볼까요? 야권 인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총장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사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정부 여당 사람으로서 저희 지금 지지도가 제일 높다는 것은 정부 여당 내에서 그 사람이 제일이라는 얘기죠.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윤 총장에게 갔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 정부 여당 내에서 윤 총장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일반 국민의 지지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지 반드시 그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로서의 하나는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이 당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대선 후보도 길러내고 또 후보들의 지지율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당혹감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혹시라도 이렇게 지지율 높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여권에서 낚아채가지고 진짜로 여당 후보가 돼버리면은 우리는 진짜 이건 뭐 정말 이게 참 망연자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하여튼 섣불리 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정인 위원장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뭘까요? 애써서 선을 좀 그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권과 연결된 검찰총장인 윤 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더 이상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희석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기능적인 측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립지대에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을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깨질 확률이 높다. 그 갈대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갈대가 다시 야권에 발을 담그게 되면 갈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인식하고 저런 멘트를 하는 거고 속셈은 올 수도 있겠죠. 사실 그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야권의 후보 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야권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실이 앞으로 남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에 휩싸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깰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코 야권의 불리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수 의원의 얘기입니다. 어제 야권 쪽에서 나온 한 패널이 김종인 위원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총장 보호용으로 저렇게 말을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윤석열 총장의 보호 또는 검찰권의 보호. 그러니까 검찰권을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현재 검찰권은 정치권과 연결시키는 이런 프레임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가 맞죠. 김두수 평론가 이 역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총장의 높은 대선 지지율이 나중에 야당 대선 후보 구도 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많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어쨌든 설명을 해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측면에서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3% 4% 지지자들이 당장에 검증받는 건 아닌데 그러나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깝깝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두 측면이 있는데 아무리 정당 정치가 극단화되어 있더라도 미국 선거에서 봤지만 의회를 경험하지 않은 의회라고 하는 정치의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처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제는 의회의 경험을 가진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자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는 반대 급부에 의해서 부각되는 정치는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증명해야 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이 싫다고 상대편을 지지하는 이런 반사 효과를 더 이상 지지율로 생각하는 것은 거품이다. 그런 점을 유심히 본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만약에 진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빨리 결단을 해야죠. 정태근 의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겠다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 높게 나오면 다른 야권 후보들이 이제 오히려 올라갈 그 부분을 좀 잡아먹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새 불리하다 생각하고 나 정치 안 할래. 그러면 결국은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야권의 능력에 딸려 있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나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친문들이 내려가가지고 당신뿐이 없다 해가지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가왕 나훈아께서 말씀하신 노래 부른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이러잖아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정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주목해서 보는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만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합니다만 정말 최지영 감사원장 같은 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인들이 권력 의지가 있든 없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대한정치 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할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정치 한가운데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과연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또 남아있는 문제겠지만 당연히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금 제목도 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부분도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하는 게 도리죠. 예. 정치의 계절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안철수 국민의당이 외부 혁신 플랫폼 이런 제안을 했었죠. 이걸 두고 또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대표는 일단 내가 신당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또 한 자락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야권 혁신 플랫폼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들 먼저입니다. 그래서 범야권이 참여해서
이제 대선을 향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여러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중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 것이죠.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떤 거를 하겠다는 그 일종의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우선은 그 플랫폼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그 아주 어렵죠. 어렵지만 이건 가야 되는 길이라고 봐서 제안 드린 겁니다. 이제 본인께서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윤 총장님 같은 분이 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함께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면 참 정말 좋겠습니다. 차정 교수, 엊그저께 김태호 무소속 의원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태호 의원도 이런 야권 연대 플랫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플랫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IT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하나의 일종의 혁신의 그 일종의 무대가 플랫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어들을 다들 지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이 그 바이러스 백신 이런 부분들에서 IT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아마 단어가 혁신 플랫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사실 근데 이 혁신 플랫폼의 기본 자체가 그럼 뭐냐? 그 따지고 보면 다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딱 보면 결국은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반대잖아요. 그거는 과거 이야기했던 반문연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도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면 다 모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떤 혁신을 정치적 혁신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러한 식으로 아니면 지금 어느 특정인 내지는 특정 정권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식의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가면 어떤 식의 정강정책, 미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혁신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야권이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 플랫폼을 얘기하면서 왜 본인 스스로는 혁신하지 않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낡은 정치를 하시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계속 1인 정당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두 다 비호감도가 높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9월 조사에서 한 65% 정도 나왔고요. 대선 후보 조사 9월 달에 보면은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새롭게 야권을 재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 스스로가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스스로 변해나가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변하는 과정의 핵심은 정말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정말로 유능한 대안 집단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보십시오. 국정감사 내내 나왔던 게 윤석열 추미애예요.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핵심은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건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들고 나올 수 있어야 유능한 정당이 되고 임대차 3법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대안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능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중 유권자들의 정서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에 보면은 대단히 서투르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야권의 모습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재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혁신 플랫폼 이전에 야권의 모든 정치인이 스스로 혁신하자. 이게 저는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당 창당이 아니면 정당을 연대하자는 걸까요? 혁신, 통합 이런 것을 주제로 한 움직임들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죠. 관련된 녹취를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수가 보수답지 않았습니다. 보수다운 능력과 헌신,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제시할 통합신당의 상은
과거의 낡은 모습을 털어내고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도 이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와 삶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또 통합과 혁신이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지금 혁신 통추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와도 협력을 하면서 자유파의 대통합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기찬 부위원장, 혁신 통추위 저 때도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뭐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혁신 이런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외부적 충격에 의한 혁신은 뭐 바로 되겠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혁신은 사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해오다 꼭 선거 임박해서 저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헤게모니 싸움이고 야권의 가장 큰 당인 국민의힘의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싸움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진정한 혁신을 원한다 그러면 대선 끝나고 외국에 나가지 말으셨어야죠. 그때부터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왔어야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저런 식의 행보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정말 혁신을 위한다면 컨텐츠나 비전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도 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 국민이 야당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집권 못한다고 봅니다.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정권을 잃은 야권은 스스로 혁신을 해서 정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입장에서 혁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명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활동해가지고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서 민주통합당을 탄생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혁신과 통합에 문재인 변호사가 같이 했고, 예를 들면 뭐 박원순, 그 다음에 뭐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서 이제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2012년에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같이 치르려고 그래서 모았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했던 이야기는 혁신이 앞이고 통합이 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혁신은 뭐냐면 정책 대안을 내세워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정책을 내서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그것을 지지로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긴 플랜을 잡아야 하는데 정치들이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낸 책에 보면 정치꾼과 정책광으로 정치를 이루고 있다 해서 정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정책광, 그래서 정책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인기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또 관심이 없습니다.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정무, 정치 이런 꾼은 또 되게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혁신은 정책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다가가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야권에서도 좀 더 혁신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정책적 사안을 해야만이 보궐선거를 잘 통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태근 의원의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예, 야권 혁신 플랫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아니면 허공에 흩어진 구호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네.